미국 대륙을 가로지르는 하나의 철도,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번영의 길. 네, 바로 대륙횡단철도입니다. 미국 경제발전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륙횡단철도. 이 철도는 당시 분열 위기에 놓여있던 미국을 단일한 통일국가로 만들었어요. 이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에는 거미줄처럼 철도가 깔리기 시작해 제조업을 포함한 각종 산업의 발전을 이루게 했죠. 이후에는 미국의 내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경제 규모가 급격하게 팽창하게 되거든요. 당시 미국의 GDP는 순식간에 4배 이상 커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유럽을 압도할 수 있는 경제 규모를 갖추게 되면서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했죠. 이 말은즉 오늘날 전세계 패권국으로 성장한 미국의 성장은 철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건데, 이 중심에는 지난 1870년대 미국의 철도 제국을 완성시킨 단 한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그는 당시 미국 철도 노선의 40%와 기업을 독점하고 있던 악마이자 오늘날 310조 8,200억 원의 재산으로 미국 철도 산업에 군림했던 철도왕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미국 철도의 시작과 끝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유럽을 단숨에 뛰어넘은 미국의 역대급 사건입니다. 때는 시간을 거슬러 1775년 북아메리카 신생국으로 독립을 영원하던 13개의 식민지는 1783년까지 약 8년간 이어진 영국과의 치열한 독립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단독국가로 독립한 식민지는 미국이라는 하나의 나라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막 독립을 이뤄낸 미국은 1803년 4월 프랑스에게 루이지애나를 헐값에 매입하면서 영토 확장을 이뤄냈지만, 유럽 열강들이 패권을 쥐고 있던 세계는 냉혹했고, 영국은 상대적으로 국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기에 미국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이때 영국은 미국 영토에 거주하고 있는 인디언들을 조종해 미국과 사이를 벌려놓기도 하고, 대서양을 항해하던 영국의 상선들이 미국의 선박을 납치하는 등 주권 국가로서 미국은 영국에 대한 반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죠. 결국 미국은 끊임없이 갈등을 키워오던 1812년 6월 영국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미영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사실 이 전쟁은 워싱턴 DC가 불바다가 될 정도로 나름 치열한 전쟁이었으나 결과적으로 뚜렷한 승자 없이 1814년 12월 24일 체결된 헨트 조약에 의해 바로 다음 해였던 1815년 2월에 마무리되었거든요. 아무래도 이 전쟁에서 미국은 당시 최강국이었던 영국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다 보니 유럽의 열강들 또한 미국을 결코 얕볼 수 없게 되었지만, 미국은 전쟁 기간 영국의 해상 봉쇄와 막대한 전쟁 비용 지출로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나폴레옹 전쟁을 동시에 치른 영국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미국과 영국, 이 두 나라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었는데요. 바로 산업혁명.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산업혁명은 수많은 식민지를 거느리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해온 영국에서 시작되었어요. 때는 시간을 거슬러 1712년 미국은 영국의 영향 아래에서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 같은 시기 영국에서는 토마스 뉴커먼이라는 기술자가 뉴커먼 기관이라고 불리는 증기 펌프를 발명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증기기관 발명으로 기억되고 있고, 25명의 사람과 10마리의 말이 일주일 동안 밤을 지새우던 배수 작업을 단 하루 만에 완료할 수 있었던 혁신적인 사건이었죠.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증기 펌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 사람이나 자연의 힘에 의존한 상태로 작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1775년 기존의 피스톤 상하 운동으로 작동하던 뉴커먼 기관을 회전 운동으로 개량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꾼 증기기관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증기기관을 발명한 이는 오늘날 산업혁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임스 와트였어요.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을 인해 영국의 다양한 생산 분야에 적용되었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기계와 동력의 발전을 거듭하면서 공장을 폭발적으로 성장시켰죠. 이 영향으로 인해 우리 인류는 대량 생산의 시대를 꽃피우게 되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각종 공장에서 대량의 물품을 생산할 수 있었지만, 이 많은 물품을 소비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이 문제를 타개할 방법을 고안해내던 영국은 지난 1825년 혁신적인 운송수단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네, 바로 증기기관차이죠. 이때 탄생한 증기기관차는 지난 1825년 세계 최초의 상업철도인 스톡턴 달링턴 철도로 시스템이 부족함과 동시에 빈번한 고장과 잦은 수리로 인해 사실상 사업적인 이익은 기대할 수 없었지만, 그로부터 약 5년 뒤인 1830년 리버풀과 맨체스터를 연결하는 최초의 정기여객 철도가 운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세상을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미국이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1800년대 초반 미국 철도 역사의 시작은 영국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당시 미국에서 활동하던 발명가 올리버 에반스는 사람들 앞에 나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멀지 않은 훗날 사람들이 증기기관을 통해 살고 있는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하며 편하게 여행할 날이 올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당시 미국 사람들은 올리버 에반스의 말을 듣고 그를 조롱하고 비웃기 시작했죠. 이들은 증기기관을 통해 이동수단을 만든다는 것은 근거 없는 상상 속에서는 할 수 있고, 만약 만들어진다고 해도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건지, 또 폭발의 위험은 없는 건지에 대한 의문점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미국에선 새로운 운송수단에 대한 반감의 여론이 가득한 채 연구를 거듭해야 했는데, 이와 비슷한 시기 영국에서 증기기관차라는 운송수단으로 여객철도가 운행된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미국은 전세계 패권을 거머쥐고 있는 영국을 반드시 따라잡아야 했어요. 그 이유는 당시 미국의 5대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몰로가 미국의 독자적인 행보를 위해 일종의 고립정책을 유지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는 미국이 유럽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 대신 유럽 또한 미국에게 간섭
간섭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 갈 길 가겠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멀로 독트린을 선언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죠. 이 말은즉 내외적으로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선 영국을 포함한 유럽 열강들에게 뒤처질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미국은 광활하고 축복받은 영토에서 농업에서는 유럽을 압도했지만 산업혁명을 이룬 유럽에게 대적할 기술력은 상대적으로 형편없는 수준이었어요. 그 결과 영국이 스톡턴 달링턴 철도를 개통한 바로 다음 해인 1826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남쪽으로 몇 마일 떨어진 퀸시에 철판을 얹은 나무레일을 사용해 3.2km 남짓의 철도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 철도는 퀸시의 채석장에서부터 근처 부두까지 화강암을 운반했고 개통 직후에는 말이 열차를 끌고 다닐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또한 철로가 무거운 열차를 버티지 못해 지속적으로 수리를 해줘야 했죠. 이후 1829년에는 카본데일에서 펜실베니아주 혼스데일까지를 잇는 철도를 개통하는 데 성공했지만 아직까지 여객 철도를 운영할 수준은 아니었고 이어진 1830년 영국과 규모는 달랐지만 승객을 실어 나를 수 있는 톰섬이라는 미국 최초의 증기기관차가 등장하게 됩니다. 미국은 결국 톰섬이 등장한 해 볼티모어와 오하이오 철도를 개통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철도 산업에 뛰어들게 되었어요. 하지만 미국의 철도 산업 초기 기술자들은 대부분 영국의 기술을 가져와 철도를 개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철도가 열차를 견뎌낼 수 있는 무게나 힘이 부족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때 미국은 기술력의 발전과 동시에 이뤄내고 싶었던 또 하나의 목표가 있었는데요. 네, 바로 영토 확장입니다. 당시 미국은 동쪽에 밀집되어 있던 통치권의 영향을 서쪽으로 넓혀가는 과정이었어요. 영토가 팽창하면서 미국의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1830년대에 접어든 이후 미국의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은 영토 확장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앤드류 잭슨은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백인이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을 내세웠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 영토 곳곳에 거주하던 인디언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거나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어요. 이로 인해 인디언들은 가혹한 환경에 노출되어야만 했고 자신들의 터전을 잃게 되었죠. 그러나 미국의 영토 확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 미국인들은 사업을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당시 멕시코의 영토였던 텍사스로 이주하게 되는데 사실 미국인들 입장에서 텍사스는 버려진 땅이나 다름없었다고 해요. 오랜 기간 동안 스페인의 지배를 받아왔던 멕시코가 텍사스를 내팽개쳐뒀기 때문이었죠. 결국 어느 순간부터 텍사스 전체 인구의 90%에 육박하는 비중을 미국인들이 차지하게 되거든요. 이때부터 멕시코는 상황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한 후 텍사스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을 내쫓으려 했죠. 하지만 삶의 터전을 꾸려놓은 이들이 순순히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너네가 버린 땅 우리가 개척해서 살겠다는데 왜 간섭하냐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 상황은 곧 멕시코 정부와 미국인의 갈등으로 번져 무력 충돌로 이어지게 되었고 알라모 전투에서는 멕시코 정부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샌 제신토 전투에서 미국인들이 멕시코 대통령을 포로로 잡아 텍사스 공화국의 독립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건 현실적으로 텍사스 사람들이 독립을 하게 된다? 그럼 텍사스 공화국은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낑겨서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진 않을까라는 눈치를 계속 봐야 해요. 그래서 이때 텍사스 공화국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미국과의 합병입니다. 사실 이 상황은 미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었는데 영토가 넓어진 거고 반대로 멕시코의 입장에서는 자국 영토가 갑자기 미국과 합병된 거죠. 이로 인해 멕시코는 텍사스 공화국이 미국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고자 미국 멕시코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이 전쟁에서 멕시코는 사라질 뻔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티가 함락당했고 각 지역의 멕시코 도지사들은 도시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1848년 미국과 멕시코는 과달로페 이달고 조약을 맺게 되면서 전쟁을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미국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지금의 캘리포니아, 네바다, 콜로라도를 약 1조 원이라는 비교적 저렴한 값에 손에 넣게 되었고 이내 애리조나 남부, 뉴멕시코를 추가로 구매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의 영토를 얼추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인들의 여론이 좋지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서부 지역은 산지도 많고 험난한 지형도 많았다 보니까 아무 쓸모없는 땅을 굳이 돈 주고 사와야 하는 것이냐 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때 미국이 손에 넣은 땅, 이 중에서도 캘리포니아 지역에 금이 발견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동부 지역 사람들은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서부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이른바 골드러시가 펼쳐지게 되면서 법질서가 존재하지 않는 무법지대의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죠. 오늘날 우리는 이 시기를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골드러시가 시작된 이후 약 1년 동안 인구가 무려 6배 이상 상승하게 되는데 이 시선을 미국 전체로 돌려봤을 땐 1790년까지만 해도 390만 명에 불과했던 미국의 인구가 1850년경 약 2천만 명까지 늘어난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와 동시에 미국이 그토록 염원하던 기술력은 나날이 발전을 거듭했고 인구가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전역으로 각종 물자를 효율적으로 운송하기 위해 더 많은 철도가 깔리게 되었죠. 그렇게 미국의 철도 연장은 1830년 기준 23마일에 불과했지만 1840년대에는 3000마일, 즉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400km라고 계산했을 때 12번을 왕복할 수 있는 약 4828km까지 늘어나게 되었고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철도 붐이 일어났던 1850년대에는 이미 10,000마일의 철도 연장이 이루어져 있었죠. 이 상황을 보면 철도라는 것은 과거부터 이미 보급 역량을 좌우하는 핵심 운송수단으로 사용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이야 비행기도 있고 대규모 선박도 있고 하니까 철도가 한물간 운송수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난 2022년 2월 24일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전쟁의 경우 여전히 철도역에서부터 전방부대까지 이어지는 보급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철도 추진이 안 되는 상황에 놓이자 양국이 모두 고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 말은즉 철도의 역할이 오늘날까지도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데, 전쟁에서 본격적으로 철도의 보급이 적용된 시기가 바로 미국의 남북전쟁입니다. 당시 미국은 노예제도에 대한 찬반 대립이 남북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이때 미국의 노예 수는 약 390만 명에 달했고, 이들은 미국 남부 지역에서 단순히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죠. 이에 반면 산업화에 성공한 북부 지역의 사람들은 공업과 상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자 인권에 대한 인식이 진화해가면서 북부는 남부의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기에 이르렀죠. 그러던 1861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북부 지역에 에이브러함 링컨이 당선되었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남북 간의 대립이 더욱 극명해졌어요. 그리고 이내 남부연합군이 선제 포격을 가하면서 미국의 남북전쟁이 시작되었죠. 전쟁 초반에는 남부연합군이 전쟁의 양상을 주도했지만 점차 북부군이 우세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 전쟁의 흐름은 북부의 승리로 기울어갔습니다. 게다가 한창 전쟁이 지속되던 1863년 1월 1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게 되거든요. 이 영향이 남북전쟁 속에서 큰 역할을 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사상 최대의 위기였던 남북전쟁은 지난 1865년 노예제를 반대했던 북부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다름 아닌 철도가 있었죠. 사실 전쟁 이전부터 미국의 북부와 남부는 앞에서 언급했듯 생활 환경이 뚜렷하게 달랐지만 이 중에서도 특히 철도망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산업화를 이룬 북부 지역은 당시 미국 철도망의 70%를 보유하고 있었고, 선로도 남부 지역보다 2배 이상 길었죠. 이 상황은 4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전쟁 물자를 더 많이 옮기고 군대를 빠르게 이동시키는 것이 승패의 갈림길이 된 상황에서 전쟁 초반 우세한 양상을 보이고 있던 남부연합군이 북부군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어요. 이전의 전쟁에서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앞장서서 상대 측의 영토를 점령하는 방식이었다면, 미국의 남북전쟁은 철도를 이용해 적군이 가지고 있는 것을 쓸 수 없도록 만들어 전투력을 상실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실제로 북부군은 전쟁 당시 철도를 이용한 보급과 이동을 통해 남부연합군의 목화농장, 목장, 전기시설 등을 파괴하면서 전쟁 수행 능력을 끊어놓았고, 전쟁 양상을 뒤바꿈과 동시에 미국의 철도 산업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대륙횡단철도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 대륙횡단철도의 시작은 테오도르 유다라는 젊은 토목기사였어요. 그는 미국 동쪽 지역과 서쪽 지역을 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철도를 깔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그를 미친 유다라고 비난했지만,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이 끝난 뒤 대륙횡단철도가 미국을 통합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죠. 결국 링컨은 유다의 제안을 받아들여 1862년 철도법에 서명하게 되었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본격적인 대륙횡단철도 건설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규모 사업은 유다의 설계를 바탕으로 릴런드 스탠퍼드의 센트럴 퍼시픽 철도회사는 서쪽 지역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서 동쪽으로 철도를 깔고, 오늘날 미국 최대의 철도회사인 유니언 퍼시픽 철도회사는 동쪽 지역에서 서쪽으로 철도를 깔아 중간에서 만나는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이 철도 건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험난하고 또 비인간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도 했죠. 이로 인해 미국 서부로 건너온 중국 이민자들을 채용하는 데 이르렀고, 이 사업에 투입된 수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1869년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북쪽 프로몬토리 서밋에서 골든 스파이크를 끼워 넣으며 대륙횡단철도라는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대륙횡단철도가 깔린 이후 미국인들은 대서양 끝에서 태평양까지 한 달도 넘게 걸리던 시간을 단 10일이면 갈 수 있도록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고, 이내 미국 내부에 거미줄처럼 조밀하게 철도가 건설되기 시작하면서 1860년대 미국에는 3만 마일이 넘는 철도가 연장되었습니다. 1830년대 미국의 철도 연장이 23마일이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불과 30년 만에 미국의 철도 연장은 1300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죠. 물론 철도 산업이 확장하면서 나온 원주민과 노동자 등의 갈등 문제가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와 비인간적인 노동력 착취와 차별에 대한 비난은 미국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철도를 통해 사람들과 물건을 실어 나르며 세계 최고의 공업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함과 동시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유입되는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죠. 또한 물류의 혁명을 불러온 대륙횡단철도 사업은 초창기 철도 산업의 투자자들에게 떼돈을 안겨다 주었어요. 이와 동시에 철도회사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소식이 퍼지자 엄청난 자금이 철도회사로 몰려들었고, 이 영향으로 인해 미국의 금융업이 발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철도로 혜택을 본 사람들은 단순히 투자자뿐만은 아니었어요. 정부에서 나온 막대한 보조금과 이권을 가지고 대규모 사업을 벌인 사업가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중심에는 미국의 철도왕이라고 불리는 코넬리어스 밴더빌트가 있었습니다. 밴더빌트는 어린 시절부터 사업과 연관이 깊었던 인물로 떡잎부터 달랐다고 하는데, 사실 밴더빌트는 철도와 아예 연관이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처음 사업을 하기 시작했던 1810년 당시 밴더빌트의 나이는 16살이었고 돛담배를 사들여 뉴욕 스태튼 섬과 맨해튼을 오가는 여객선을 운영했었죠. 그리고 이때 남들보다 싼 요금으로 경쟁사 요금 체계를 무너뜨림과 동시에 정시 운행을 하면서 번성하게 되는데, 밴더빌트의 사업적 센스와 벌어들인 돈을 저축하는 습관은 그가 1840년대에 들어서 100척에 달하는 증기선을 소유한 선박왕으로 거듭나는데 큰 역할을 했죠. 그렇게 독보적인 사업가로 성장한 밴더빌트는 이른이 되던 1864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선택은 다름 아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증기선을 한 척도 남김없이 팔아치우는 것이었죠.
것이었죠. 당시 밴더빌트는 대략 3천만 달러, 한화로 4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해운 산업을 운영 중이었다 보니 아무래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제 은퇴하시려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른의 코넬리어스 밴더빌트가 이 선택을 한 이유, 바로 철도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남북전쟁 당시 미국의 운송 산업의 미래가 물을 통한 것이 아닌 철도를 통해 발전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로 인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증기선을 팔아치워 확보한 자본으로 철도 사업에 투자하게 되는데, 밴더빌트가 선택한 방식은 새로운 철도를 건설하는 대신 기존의 철도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해갔죠. 그는 뉴욕과 시카고를 연결하는 철도와 할렘 철도, 이후에는 허드슨강 철도와 롱아일랜드 철도를 인수함과 동시에 1867년 미국의 중앙철도를 인수하면서 이전에 사들인 철도와 합병하게 됩니다. 밴더빌트는 철도 사업에서도 낮은 요금을 유지하면서 서비스를 개선하고 자본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집중했다고 하죠. 결국 밴더빌트가 사업 초기 인수한 철도는 합병에 합병을 거듭했고, 밴더빌트가 경쟁 기업을 거둬들이는 과정은 그를 악마라고 불리게 만들었죠. 왜냐, 밴더빌트는 경쟁 기업들이 자신의 철도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으면서 경쟁 기업들의 주가를 서서히 떨어뜨려 놓은 뒤 먹잇감을 삼키는 방식으로 인수합병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결과 밴더빌트는 미국에서 가장 거대한 철도 운송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이른바 철도 제국을 완성했고, 지난 1871년 오늘날 뉴욕의 상징적인 건물 중 하나인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을 건립하는 과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사람들은 밴더빌트를 철도왕이라고 칭하기 시작했고, 철도왕 밴더빌트가 보유한 철도 노선은 뉴욕주는 물론 펜실베이니아주, 매사추세츠주, 오하이오주, 미시간주, 일리노이주, 인디애나주를 포함한 미국 동부 지역 대부분의 철도와 국경을 넘어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퀘벡주의 노선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말은즉 밴더빌트는 미국 철도 사업에 군림한 명실상부 1인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눈을 감았던 1877년 밴더빌트가 장악하고 있던 미국의 철도 노선은 무려 40%에 달했다고 하거든요. 이때 밴더빌트가 남긴 재산은 최대 1억 달러가 넘는 수준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현재 달러의 가치로 환산하게 된다면 적게는 1674억 달러에서 최대 2330억 달러, 한화로 무려 223조 3천억 원에서 310조 82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죠. 이는 당시 미국 GDP 비율의 1.2%를 차지하는 수준이었고, 오늘날 미국 역사상 최고의 부자 순위 2위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어요. 미국 철도의 건물이자 최고의 사업가 코넬리어스 밴더빌트, 그는 현재 미국의 철도 역사에서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인물로 19세기 미국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손꼽히기도 하는데요. 밴더빌트의 자본이 미국 철도로 유입되면서 거미줄처럼 깔린 철도길은 제조업을 포함한 각종 산업의 발전과 함께 미국의 내수 시장을 폭발적으로 성장시켰고, 지역적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미국이라는 한 나라 전체가 결합할 수 있는 기반이자 원동력으로 작용했어요. 그 결과 미국의 GDP는 순식간에 4배 이상으로 덩치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미국을 명실상부한 전세계 패권국이라 칭해요. 지금의 미국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 철도 산업의 발전과 동시에 미국의 경제 규모가 유럽을 압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이 뒤편엔 철도왕 밴더빌트뿐만이 아닌 미국 경제의 흐름을 바꾼 또 다른 거인이 존재하죠. 그는 사실 밴더빌트의 수많은 고객 중 한 명이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경쟁자들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밴더빌트와 뉴욕에서 만나 한 가지 거래를 하게 됩니다. 뉴욕에서 이어진 이 둘의 만남은 미국의 역사를 뒤바꾸게 되었는데, 밴더빌트와 또 다른 거물의 만남, 이 둘은 미국을 어떻게 바꿔놓았던 걸까요? 과거 유럽 열강이 뒤를 쫓기만 했었던 미국, 그리고 오늘날 미국이 패권국 자리에 오르게 된 출발 지점에는 철도가 있었습니다. 미국 내 거미줄처럼 갈린 철도로 인해 제조업을 포함한 각종 산업의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고, 내수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미국의 경제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죠. 결국 미국은 철도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던 시기, 당시 GDP의 4배 이상의 덩치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유럽의 경제를 압도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현재 전 세계를 호령하는 경제, 문화, 사회,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명실상부한 패권국이 되었죠. 그리고 이 중심에는 미국의 산업성장기 경제성장의 주역들이 존재했는데요. 가장 먼저 미국 경제의 흐름을 뒤바꿔 놓았던 인물은 철도왕 코넬리어스 밴더빌트가 있었습니다. 밴더빌트는 한때 미국의 철도 노선 40%를 장악했던 인물로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수도 없이 많은 비즈니스를 이어왔어요. 하지만 밴더빌트의 사업 규모를 따라갈 사업 파트너는 나타나지 않았고, 밴더빌트의 날카로운 촉과 다른 기업들을 탐욕스럽게 먹어치우면서까지 이득에 특화된 그의 본능을 만족시킬 리는 당시 존재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밴더빌트는 동업을 제안했던 한 젊은 사업가를 만나 미국의 역사를 다시 한번 뒤바꾸게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미국의 역사를 뒤바꾼 이 만남 뒤에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미국이 패권국으로 도약했던 역대급 사건입니다. 사실 밴더빌트는 이 사업가에게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땐 의아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요.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았고 이 사람이 자신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지 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일단 속는 삼치고 한번 만나보기나 하자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밴더빌트는 사업가를 자신의 저택으로 불러들였는데요. 이 소식을 듣게 된 젊은 사업가는 밴더빌트를 만나기 위해 급하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차를 타러 가기 위해 마차에 오르던 도중 그동안 멀쩡했던 마차의 바퀴가 고장나버린 탓에
기차 시간을 놓치게 되었어요. 이로 인해 사업가는 시작도 해보지 못한 채 이대로 좌절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하늘이 도운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는지 사업가가 놓친 기차는 운행 도중 다리 아래로 추락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사업가가 받아들이기에 우연히 고장난 마차가 자신을 살렸던 거죠. 여기서 감명을 받았던 사업가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행동에는 신의 뜻이 따른다는 남다른 신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사된 벤더빌트와 젊은 사업가의 만남. 무서울 것이 없어진 사업가는 벤더빌트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매일 60대분의 유조차 분량을 보장하겠다. 대신 운송 비용을 70%로 할인해주고 독점 계획을 하자. 만약 당신이 이 제안을 거절한다면 나는 다른 사람의 기차에 나의 기름을 채울 것이다. 벤더빌트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당혹스러웠다고 해요. 사업가의 나이도 나이지만 매일 60대분의 유조차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 때문이었죠. 하지만 사업가가 내뱉은 말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벤더빌트 입장에서 손해볼 게 없었기에 벤더빌트는 젊은 사업가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계약이 성사됨과 동시에 이 젊은 사업가는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했고 훗날 미국, 아니 인류 역사상 최고 부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죠. 그리고 이 젊은 사업가의 이름은 바로 존 데이비슨 락커펠러, 우리에게 흔히 알려진 록펠러입니다. 오늘날 록펠러는 석유 황제, 석유의 아버지 등으로 불리고 있어요.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당시 록펠러의 석유가 세상을 움직이고 또 그의 말 한마디가 여러 기업들의 목숨줄을 들었다 놨다 했다고 하는데 뭐 지금이야 석유를 얻는 자가 세계를 얻는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석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사실 과거 미국 사람들은 석유의 용도를 잘 몰랐다고 하거든요. 많은 이들이 피부질환이나 타박상이 생겼을 때 몸에 바르거나 심지어 감기, 발열 등의 증상이 있을 때는 직접 마시기도 하면서 각종 진통제 및 상비약 용도로 사용했었다고 하죠. 하지만 이 상황은 미국 동북부 펜실베이니아 출신의 변호사 조지 비셀이라는 인물로 인해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등불을 활용해 빛을 밝혀봤었고 이 등불을 켜기 위해선 고래기름이 필요했어요. 이로 인해 당시 세계적으로 번창했던 산업 중에는 고래잡이 어선인 포경선 산업이 있기도 했고 포경선은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할 것 없이 전 세계 곳곳으로 나아가 닥치는 대로 고래를 잡아댄 결과 고래가 멸종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었죠. 하지만 고래 잡는 게 여간 쉬운 게 아니다 보니 고래기름은 정말 귀했고 돈이 많은 부자들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당시 고래기름 가격은 1865년 기준 1갤런당 1달러 77센트였다고 하거든요. 이걸 현재 가치로 환산해보면 우리가 흔히 주유소에서 볼 수 있는 휘발유의 20-30배 수준이라고 해요. 결국 문명이 발전하고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을 지켜만 봐야 했던 이들은 불빛을 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보던 조지 비셀은 문득 어릴 적 마을에서 석유로 횃불을 만들었던 기억을 더듬게 되는데 이를 잘 활용하게 된다면 불빛을 갈망하던 이들에게 빛을 선물하면서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생각은 석유를 램프 연료로 변형시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석유는 지표면에서 소량의 양만 채취할 수 있는 수준이었기에 석유를 대량으로 뽑아낼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이전과 별다를 게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게 뻔했어요. 때문에 조지 비셀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투자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한 뒤 석유를 대량으로 뽑아내기 위한 작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수많은 투자자들의 지원을 등에 업은 조지 비셀은 제임스 타운샌드, 에드윈 드레이크라는 인물들과 힘을 합치게 되었고 중국의 염정 굴착 기술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증기기관을 이용한 동력 장치를 설계해 지난 1856년 펜실베이니아 타이터스빌이라는 지역에 석유 시추 장비를 설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석유 시추 장비를 설치했음에도 시간만 흐를 뿐 기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한 명 두 명 떠나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번 석유 시추 작업은 완전한 실패라면서 비난하기 이르렀죠. 결국 모든 이들이 석유 시추에 대한 가능성을 보지 못한 채 뒤돌아서려 했던 1859년 8월 27일 거짓말같이 시추기에서 검은 액체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바로 석유였죠. 결국 1859년 8월 27일 펜실베이니아 타이터스빌은 오늘날 미국 석유 산업이 태어난 날과 장소로 기록되었고 유전이 터졌다는 소식이 미국 전역에 퍼지면서 광란의 열풍을 불러오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초창기 석유 산업은 진입 장벽이 낮았기 때문에 돈 냄새를 맡은 사람들은 너도나도 유전 발굴에 뛰어들었고 그 결과 석유가 시추된 지 불과 5년 만에 수백 개의 석유 회사가 설립되었죠. 이 영향으로 평화롭던 마을 땅에는 석유를 뽑아내기 위해 밤이고 낮이고 1년 사이 300개가 넘는 구멍이 뚫렸고요. 또한 석유가 발견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250여 명에 불과했던 마을의 인구수는 10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1만 명이 넘는 숫자로 불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상황은 지난 서부개척 시대에 나타난 현상인 골드러시를 연상하게 만들었죠.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석유를 블랙골드, 검은 황금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유전을 찾아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한 발도 앞서 나아가 어떻게 하면 돈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존 데이비슨 록펠러였죠. 록펠러는 원유 자체를 뽑아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은 땅에서 뽑아내는 석유 그 자체가 아닌 등불을 밝힐 수 있는 등유를
정제하는 것이 더 많은 돈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위태로운 순간이었던 남북전쟁이 끝날 무렵 석유가 과잉 생산되면서 유가가 폭락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등유로 발동기를 돌리는 등 연료의 수요가 급등해 또다시 가치가 상승하는 상황이 나타났어요. 이 말은즉 수요와 공급에 따라 석유의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한다는 건데, 이때 가격 등락이 심한 유전 개발보다 돈의 흐름이 이동하는 곳은 유전에서 뽑아낸 석유를 정제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한 록펠러는 정유 사업에 승부수를 던지게 됩니다. 그렇게 1863년 록펠러는 동업자 클라크 형제와 화학자 출신의 석유 기술자 세무얼 앤드류스와 함께 앤드류스 클라크사라는 정유회사를 차리게 되었죠. 이들은 먼저 대량의 석유 광맥이 발견되었던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외곽 지역에 공장을 건설했고, 석유에서 등유를 뽑아내는 것뿐만이 아닌 등유를 뽑고 남은 타르를 활용해 석유 젤리, 파라핀 왁스, 아스팔트 등을 만들어 팔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당시 정유업자들은 등유만 뽑아내고 나머지는 강이나 들판에 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였던 데다가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인건비로 사업을 운영해 정제 비용을 배럴당 2.5달러에서 0.96달러로 낮추는 등 록펠러의 정유회사는 점점 사업 경쟁력을 갖춰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동업자 클라크 형제들과 의견 차이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로 인해 클라크 형제는 자신의 지분을 털고 다른 정유회사를 만들겠다는 주장을 앞세우며 회사를 나가게 되었죠. 결국 록펠러는 클라크 형제가 나간 이후 정유회사 이름을 록펠러 앤드류스로 바꾸게 되는데, 이 시점을 기준으로 록펠러의 사업은 무서운 속도로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록펠러는 금융가에서 일을 하다 정유회사를 차린 자신의 동생에게 합병을 제안했어요. 그렇게 두 회사는 합병하게 되었고, 동생은 이후 각종 사업을 진행하면서 벌어들인 수입을 다시 정유회사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덩치를 불려나갔죠. 그 결과 록펠러는 이내 등유를 대량으로 뽑아내는 기술을 개발하면서 미국 내 가정에 싼값으로 등유를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록펠러의 등유가 잘 팔린다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앞다퉈 경쟁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하지만 록펠러의 등유와 경쟁사 등유의 차이는 너무나도 명확했거든요. 먼저 경쟁사 등유의 경우에는 가끔 등잔이 저절로 꺼지기도 하고 심지어 폭발까지 하면서 품질이 고르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록펠러의 등유는 한결같이 좋은 품질의 등유를 내놓았죠. 결국 록펠러는 모든 경우의 기준은 자신이 정유한 기름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1870년 자신의 회사 이름을 스탠더드 오일이라고 바꾼 뒤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는데, 사실 이 회사 이름을 바꾼 상황을 보면 내가 생산한 등유가 제일 좋다, 내가 이 구역 대장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사람들은 품질이 좋지 않은 등유로 인해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죠. 때문에 표준, 규범, 윤리, 신뢰와 같이 좋은 뜻은 다 가지고 있는 스탠더드라고 상호를 바꾼 것은 대중들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을 낮춤과 동시에 자신의 등유를 어필할 수 있는 장치로 작용했다고 해요. 결국 현시대 전문가들은 록펠러의 판매 전략의 유연성은 따라갈 수가 없는 능력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록펠러는 한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소비자들에게 공급되는 등유의 가격은 당시 그렇게 비싼 수준이 아니었지만 등유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운송료가 너무 비쌌던 거예요. 아무리 등유의 질이 좋아도, 또 등유를 대량 생산할 수 있어도 소비자에게 전달하지 못한다면 돈 냄새는커녕 기름 냄새만 질릴 때까지 맡아야 하다 보니 록펠러는 운송비를 어떻게 해서든 줄여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철도회사와 협상을 하러 가게 되죠. 록펠러와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철도회사의 대표가 다름 아닌 코넬리어스 밴더빌트였고요. 이 협상에서 록펠러는 밴더빌트에게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었고, 반대로 밴더빌트는 록펠러에게 운송비용을 할인해준다는 보장을 했으니 이건 서로에게 윈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록펠러는 단순히 운송비용을 아끼고 또 스탠더드 오일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가 정말 원했던 것은 막대한 자금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뒤 다른 기업을 사냥하는 것이었죠. 네, 록펠러는 미국의 시장을 혼자서 독점하고 싶었던 겁니다. 남다른 야망을 가지고 있던 록펠러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경쟁업체를 없애버리거나 합병하는 등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기 시작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록펠러는 미국 내 석유 시장을 어떻게 독점하려 했을까? 이때 록펠러가 가장 중점적으로 내세웠던 명목은 등유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질 좋고 싼 가격의 등유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한다 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죠. 왜냐? 록펠러는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노동 착취가 이어지기도 했고, 운영 경비를 줄일 수 있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또한 당시 스탠더드 오일은 이미 미국 내 최대 정유회사였고, 최대 정유회사인 만큼 등유 생산량 또한 압도적으로 많았기에 대량 생산 시설을 기반으로 등유 가격을 후려치기 시작했는데요. 때로는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등유를 판매하면서까지 경쟁업체들의 숨통을 조였죠. 이로 인해 경쟁업체들의 주가는 폭락했고, 스탠더드 오일이 탄생한 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았던 1871년 록펠러는 뉴욕, 필라델피아, 피츠버그 등에 있는 정유회사 27개를 무자비하게 사냥했습니다. 물론 27개의 정유회사가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록펠러의 폭주에 대응하기 위해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하면서까지 전쟁을 준비하는 듯했죠. 그러나 이들은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압도적인 덩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미국 석유 시장 내 독점 체제 기반을 확립한 록펠러는 이들에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스탠더드 오일에게 경영권을 양도하고 주식을 배분받아 안정적인 부를 보유할 것인지, 두 번째는 독자적으로 경영하면서 대들다가 파산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였죠. 이건 뭐 사실상 왼쪽 잽 맞고 뒤로 물러나기만 할래? 아니면 라이트 훅 제대로 맞고 KO 당할래? 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던 기업들은 록펠러의 냉혹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를 짜먹으면서 경영권을 포기했지만, 이 중에서도 독자 경영을 고집했던 몇몇 회사들이 존재했거든요. 물론 반전은 없었습니다. 록펠러가 예언한 대로 독자 경영을 선택했던 기업들은 이내 파산, 아니 파괴되었죠. 그리고 이 상황은 경쟁업체뿐만이 아닌 록펠러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은 하청업체에게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에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석유를 담는 오크통을 납품하던 하청업체가 스탠더드 오일에게 우리 먹고 살 돈 부족하다, 가격 좀 후려치지 말고 다 같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안 되겠냐 라는 입장을 내세웠던 적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록펠러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가격을 유지한 뒤 하청업체가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지켜보았죠. 이후 오크통 납품에서는 록펠러에게 반응하듯 납기도 제대로 맞추지 않는 등 배짱을 부리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지켜보던 록펠러는 넌 안 되겠다 라는 마인드로 스탠더드 오일 내에서 자체적으로 철제통을 개발해버렸습니다. 이건 오냐오냐 해줬더니 호의가 둘리, 아니 권리인 줄 아네, 이제 너네 필요 없다, 우리 거 쓰면 된다 라는 의미였죠. 결국 오크통 회사는 돈줄이 아예 막혀버렸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볼 틈도 없이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록펠러의 사냥은 기업이 받아들이기에 혹시 나도 잡아먹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었지만, 이 상황이 사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쁠 것이 없었거든요. 한번 생각해보면 록펠러는 경쟁업체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격을 낮춰왔고, 실제로 갤런당 30센트 하던 당시 석유 가격을 5분의 1 수준인 갤런당 6센트로 확 낮춰버렸어요. 이후 독점 체제가 완성되기 전까지 가격을 올리지 않았을 뿐더러 운송비용 절감까지 성공했으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싼 값에 등불을 밝힐 수 있게 되었죠. 결국 스탠더드 오일의 힘은 더욱 막강해져갔고 록펠러에게 대항하는 이들은 이 세계에서 결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록펠러를 밑으로 내려보던 코넬리어스 밴더빌트라고 해도 말이죠. 록펠러의 석유 생산 능력이 점점 높아지자 어느 순간부터 미국 철도의 40%를 장악하고 있던 밴더빌트의 수송 능력을 넘어서게 되는데요. 이때 밴더빌트의 경쟁자였던 탐스카시라는 인물은 록펠러에게 다가가 더 좋은 조건으로 거래하자 제안했지만, 눈구렁이 같았던 밴더빌트의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밴더빌트는 먼저 탐스카스에게 다가가 록펠러의 머리가 너무 커버렸으니 지금이라도 싹을 잘라야 한다면서 철도 운송 가격 인상을 제안했죠. 그렇게 밴더빌트와 탐스카시 담합을 하게 되는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록펠러는 이를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실 운송비용이 올라감에 따라 등유 가격을 조금 인상하는 수준에서 그칠 수 있었지만, 록펠러는 타협은 무슨 철도회사를 용서하지 않았죠. 일단 록펠러는 철도회사를 거치지 않고 등유를 운반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때 그의 머릿속에서 나온 방법은 다름 아닌 파이프라인이었죠. 사실 이 당시 맨 땅에 송유관을 깔아 석유를 운반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해요. 실제로 록펠러 주변에 있던 사람들 또한 이 선택은 미친 짓이라면서 말렸지만, 록펠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죠. 그렇게 록펠러의 막대한 자금과 위험 감수가 따른 이 사업의 결과는 가장 먼저 오하이오주와 펜실베이니아주를 가로지르는 640km의 송유관이 연결되었고, 파이프라인이 모두 완공되었을 땐 미국 전역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석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거미줄처럼 퍼진 파이프라인을 따라 석유가 운송되기 시작하면서 록펠러라는 가장 큰 고객이 사라진 철도회사의 매출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이에 밴더빌트와 탐스캇은 담합을 풀고 운송가격 인하 경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결국 이곳저곳에서 출혈이 일어나다 보니 영원할 줄 알았던 철도회사들이 몰락하기 시작했고, 이 시기 미국 내 3분의 1 수준인 360개의 철도회사가 파산하게 됩니다. 이 회사의 투자자들은 길바닥에 내려앉았고, 철도회사에 돈을 빌려줬던 은행들은 문을 닫아야만 했어요. 이는 완벽한 철도회사의 패배라고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상황은 1873년 미국의 금융공황이라는 경기 침체를 촉발하게 됩니다.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기업들은 생존을 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순간 록펠러는 또 다른 기회를 찾았죠. 기업들이 휘청거리기 시작하면서 망해가는 석유회사들은 거의 줍다시피 인수하기 시작했고, 끝이 없는 포식 끝에 공황이 잠잠해졌을 1880년대 무렵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은 석유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면서 무너지지 않는, 아니 결코 무너질 수 없는 미국 최초의 독점 기업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뿐만이 아닌 전 세계 석유 공급의 절반을 넘어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80%까지의 비중을 차지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록펠러의 팽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스탠더드 오일은 정부에 대한 강력한 로비망을 구축한 이후 철강 산업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하지만 이때 당시 철강 산업에는 오늘날 강철왕이라 불리는 앤드류 카네기가 꿋꿋하게 버티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아쉬울 게 없는 록펠러 쪽에서 철강 산업에 대한 관심을 서서히 줄여나가면서 훗날 카네기의 철강 시장 독점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죠. 그렇게 록펠러가 다시 석유 시장에 집중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석유 유정 탐사 개발, 운송, 저장, 기술, 생산, 판매 등 모든 과정을 록펠러의 손아귀에 넣고 독점을 이어가게 되는데, 그동안 등유가 최고라고 생각해왔던 록펠러에게 큰 위협을 가했던 인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에디슨과 테슬라. 이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밤에도 공장을 밝게 비출 수 있는 전기를 탄생시킨 인물들로 그동안 등유로 세상을 밝게 비춰오던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었어요. 전기는 기존에 있던 증기기관을 대체해 기계를 돌리면서 미국의 가파른 성장, 즉 제2차 산업혁명을 이끌었고, 이는 곧 전세계 공업 생산력 1위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도록 만들었죠. 이로 인해 록펠러는 천연가스 회사를 설립하기도 하면서 가스 등으로 전기를 견제하기도 했지만, 이게 참 될 놈들이라고 지난 1886년 독일인 카를 벤츠가 세계 최초의 가솔린, 즉 휘발유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세상에 탄생시키면서 근대적 자동차의 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휘발유, 애초에 석유를 등유로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기름이죠. 결국 스탠더드 오일은 꼭 먹고 알 먹기로 등유를 정제하고 남아돌던 휘발유를 팔아 엄청난 수익을 올렸고, 록펠러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를 대적할 경쟁자조차 존재하지 않을 정도의 규모를 소유하게 되었죠. 그런데 록펠러가 석유 시장을 독점하고, 비슷한 시기 철강 시장은 앤드류 카네기가 독점하고, 또 철도 시장에는 몇몇 기업들로 형성된 카르텔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정치권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상원 의원인 존 셔먼이 있었죠. 셔먼은 어느 날 부당한 거래 제한과 독점으로부터 상거래를 보호한다라는 명목의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법안에는 독점 규제로서 기업의 부당한 독점을 제한한다는 법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법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애플,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같은 기업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바로 셔먼 반독점법입니다. 하지만 이미 거의 완벽에 가까운 로비망을 구축하고 있던 록펠러였기에 이 법은 당시 스탠더드 오일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는 없었어요. 독점을 규제할 법이 있다고 해도 압도적인 규모와 자본이 있는 록펠러는 법망을 피해가기 일쑤였죠. 그리고 이 상황은 미국의 제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까지 이어져 록펠러와 한바탕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록펠러는 정부에서 이어지는 무차별적인 공격을 방어해냅니다. 독점 금지법으로 제소당한 많은 기업들이 철컹철컹하고 있을 때 록펠러는 주마다 다른 법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악용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또 홀딩 컴퍼니까지 만들어가면서 법망을 피해갔죠. 결국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번에도 무사히 피해가는 듯 했으나,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퇴임한 뒤인 1911년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스탠더드 오일을 34개 회사로 기업 분할할 것을 최종 판결하게 됩니다. 이 순간은 미국 최초의 독점 기업이자 최대 독점 기업을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든 것이었죠. 결국 스탠더드 오일에 억눌려 있던 기업들이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고, 세계 석유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면서 20세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스탠더드 오일은 파국을 맞이했지만 록펠러는 더 많은 부를 쌓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스탠더드 오일은 해체되었지만 록펠러의 소유 주식은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때 록펠러가 소유하고 있던 회사의 지분은 무려 25%에 달했고, 이후 석유화학 산업이 발전하면서 각 기업에 분산되어 있던 록펠러의 주식이 급등해 석유 황제 존 데이비슨 록펠러가 눈을 감았을 무렵 그의 재산은 당시 미국 GDP의 1.5%, 오늘날 4,090억 달러, 한화로 약 543조 원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고, 이 재산을 보유한 록펠러는 피도 눈물도 없었던 사업가의 이미지가 각인되었죠. 그런데 록펠러가 수많은 기업을 집어삼키면서 독점한 것도 사실이지만, 은퇴 이후 그의 삶은 석유 황제의 악독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록펠러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세에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했으며, 53세에는 세계 최대의 부호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의 나이 55세, 일생일대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기관지, 탈모증, 신경병, 위궤양, 탈진 등 정밀 종합진단 결과에서 1년을 넘기지 못할 거라는 의사의 시한부 선고를 받았기 때문이었죠. 이 시점을 기준으로 록펠러는 생각을 달리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모은 재산을 의미있게 사용하기 위해 자선 사업에 매진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고아원, 도서관 등을 세우는 것은 물론 오늘날 미국의 명문대 중 하나로 손꼽히는 시카고 대학을 비롯한 12개의 종합대학과 12개의 단과대학, 여기에 더해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 의학과 과학 등 인류 발전을 위해 연구하는 분야에 자신의 재산을 투입했죠. 그렇게 공공의 이미지를 쌓아간 록펠러는 의사에게 1년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음에도 무려 40년 이상을 더 살게 되면서 1937년 97세의 나이로 명을 다하게 됩니다. 이후 그의 재산은 그의 아들인 존 데이비슨 록펠러 주니어에게 상속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록펠러 가문은 재력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제일 가는 명문가로 거듭나게 되었지만 여전히 록펠러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어요. 사업 경쟁제를 박살내던 냉혹한 인간이라는 평가와 동시에 그가 이룩한 업적이 미국 경제 성장의 큰 동력이 되었다는 진정한 석유 왕제로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록펠러가 돈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 전 세계 교역 결제 통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축 통화인 달러가 아니었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전 세계 교역 결제 통화의 60%는 영국의 파운드화가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진 한 전쟁은 유럽 모든 국가들의 경제 상황을 파국으로 이끌었고 이 틈을 타 국제시장의 영향력을 키웠던 미국의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명실상부한 패권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날 미국을 최정상의 위치에 올려놓은 달러, 이 달러는 어떻게 미국을 패권국 자리에 올려놓았던 걸까요? 폭발적인 산업 성장의 시대를 겪은 미국 각 분야에는 독점 체제를 중심으로 산업을 장악했던 거인들이 등장했고 이들은 산업 성장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미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하기도 했죠. 이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는 미국의 석유 왕제 존 데이비슨 록펠러일 것 같은데 록펠러는 미국의 석유 시장뿐만이 아닌 전 세계 석유 공급의 절반을 넘어 적게는 60%, 많게는 80%까지의 비중을 차지해 미국이 세계에 미치는 입김을 보다 강력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이 시기 미국에서 막강한 부호가 나왔음에도 전 세계 교역 결제 통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달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계 교역 결제 통화의 60%는 영국의 파운드화였고 오히려 미국은 몇 차례 금융공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패닉 상태에 빠졌지만 미국의 경제를 살린 한 명의 인물과 전 세계를 뒤흔든 하나의 사건은 오늘날 미국 달러의 영향력 증대와 함께 미국을 전 세계 패권국의 위치에 올려놓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시기 미국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었던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축통화라고 하면 외환거래라든지 아니면 무역거래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통화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기축통화를 두고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식량을 지배하는 자는 하나의 나라를 지배하고 석유를 지배하는 자는 하나의 대륙을 지배하고 통화를 지배하는 자는 전 세계를 지배한다. 이에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가장 믿을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통화, 바로 달러입니다. 그런데 사실 전 세계 기축통화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달러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유럽연합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로도 있고 일본의 엔화도 기축통화권에 들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위스의 프랑,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캐나다 달러,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도 기축통화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로 패권, 엔화 패권, 위안화 패권 이런 말은 쓰지 않지만 달러 패권, 강달러 등 달러와 관련된 말은 정말 많이 쓰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달러라는 통화는 이 세상 어느 누가 보더라도 망할 확률이 제로일 것 같은 나라, 전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자 패권국인 미국의 통화이기 때문인데 달러, 정말 귀하신 몸이죠. 달러는 오늘날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통화로 각국은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게 다름 아닌 석유 때문인데 전 세계는 석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모든 석유 대금 결제를 달러로 해왔죠. 때문에 석유를 달러로 거래하기 시작한 이후 달러의 가치는 급상승하게 됨과 동시에 전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이는 지금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 게 없다 보니 오늘날 이 달러를 페트로달러라고 하는데 지난 2023년 3월 29일 중국이 중동산 액화 천연가스 즉 LNG를 사상 처음으로 중국의 위안화로 결제하기도 하고 중동뿐만이 아닌 러시아, 브라질 등과 우호 관계를 쌓으면서 중국의 위안화가 달러의 위상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상황은 한마디로 중국 위안화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고 결국 달러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니냐, 미국의 달러 이거 믿을 수 있는 거 맞냐 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인데요. 2023년 4월 기준 세계 외환 보유액 가운데 달러의 비중은 무려 60%에 육박했던 반면 중국의 위안화는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기축통화국에 걸맞은 결제 시스템, 개방적이고 투명한 금융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지만 중국은 국가가 환율에 개입하기도 하고 국가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가 미국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정말 많이 존재해요. 때문에 아직 위안화가 달러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 세계 정치와 경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오늘날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달러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인류는 달러와 같은 화폐를 사용하기 이전에 금을 사용해 왔거든요. 이로 인해 사람들이 금을 찾아 탐험을 떠나기도 하고 누군가의 금을 약탈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시기는 지난 19세기 중엽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일 것 같습니다. 당시 수많은 미국인들은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금광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동쪽에 밀집되어 있던 인구가 서쪽으로 분산되기 시작했어요. 이 상황을 흔히 골드러시라고 하는데 이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가 증가해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도시가 건설되었고 이후 미국은 남부와 북부로 나뉘어 노예제 폐지를 두고 대립한
결합한 결과 1861년 미국 남북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그리고 이 전쟁 과정에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번영의 길, 다름 아닌 대륙횡단철도가 건설되기도 했습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코넬리어스 밴더빌트, 존 데이비슨 록펠러, 앤드류 카네기 등 독점 체제를 중심으로 천문학적인 자본을 축적했던 거인들이 등장하면서 미국의 경제 규모는 급격하게 팽창하기 시작했어요. 이 중심에는 금광이 발견되었던 캘리포니아가 있기도 했고요. 실제로 캘리포니아는 오늘날 미국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도시이기도 하죠. 이 말은즉 인류는 금과 함께 성장해왔다고 봐도 무방한데, 사실 달러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정말 만약에 미국이 망하게 된다면 한낱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지만 금은 조금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미국이 망해도 전 세계가 망해도 금은 화폐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각 국가가 가치를 보장하는 통화와는 다르게 금은 존재 자체로 가치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전 세계 어디를 가든 화폐의 역할을 해왔다는 증거도 존재해요. 또한 미국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반대로 금의 가치는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금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인류는 약 200년 전까지만 해도 국가 간의 거래에는 금화가 사용되어 왔어요. 하지만 금화는 너무 무거워서 많이 가지고 다닐 수 없다 보니 무언가를 거래할 때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만약 금화를 실은 배가 바다를 건너다 도둑맞거나 사고라도 나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 금화도 함께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못해 파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금 보관증입니다. 은행에서는 금을 맡긴 만큼 보관증을 써줬고, 누가 되었든 간에 이 금 보관증을 가져오기만 한다면 금을 내주는 시스템이었죠. 그렇게 금 보관증에 대한 신뢰가 점점 쌓이자 사람들은 무거운 금화 대신 금 보관증으로 물건을 거래하는 것을 선호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폐의 시작이 되었어요. 또한 금의 양만큼만 보관증을 발행해준다는 이 특징은 화폐 단위의 가치와 금의 일정량의 가치가 등각관계를 유지하는 본위제도, 쉽게 말해 화폐의 가치를 금이 보장하는 제도인 금본위제의 시작이기도 하죠. 그런데 인간이 만든 이 방식을 가장 처음으로 채택해 전 세계의 기축통화로 자리매김한 나라는 미국이 아닌 영국의 파운드화였습니다. 당시 영국은 군사력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압도적인 규모를 가지고 있었고 전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거느리면서 이른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타이틀을 단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영국에게도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이뤄내면서 대량 생산의 시대를 열게 됨과 동시에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나 내수 시장의 수요가 받쳐주질 않았던 거예요. 때문에 이 금 본위제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 질서를 강화하게 되었죠. 그렇게 영국의 파운드화가 기축통화로 자리매김하면서 영국은 기축통화국으로 많은 특혜를 입게 되는데, 이때 각국이 요구하는 금을 모두 바꿔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금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화폐를 찍어낼 수 있었고, 통화량이 증가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부의 증가로 이루어져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 영국은 더 많은 돈을 찍어내기 위해서 더 많은 금을 확보할 필요성을 느꼈고, 어느 나라에서 금이 나왔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여기저기 물불 안 가리고 침략을 하고 다녔죠. 때문에 아직까지도 영국에 대한 어두운 민낯이 종종 거론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금의 매장량은 한정되어 있죠.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더 많은 돈을 찍어내야 하지만 그 속도를 금의 채굴량이 따라가질 못해요. 이 상황은 경기가 침체되면서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왔을 때도 돈을 찍어내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금의 채굴 속도가 따라와 주지 못한다면 금본위제라는 통화 정책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문제는 미국에서 발생한 경제공황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때는 시간을 거슬러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 당시 미국의 금융시장은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미국은 정부의 신용도를 기반으로 그린백이라는 화폐를 발행했지만 남북전쟁 당시 너무 많은 그린백을 발행했기 때문에 물가는 치솟고 화폐의 가치는 나락을 가고 있었죠. 결국 미국 정부는 그린백 발행을 중단하게 되었고 시중에 유통되는 그린백을 태워버리기까지 하면서 통화량을 줄이려 했습니다. 이는 금화나 은화를 사용했던 시기로 돌아가려는 정부의 움직임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미국은 건국 이래로 금은 본위제, 즉 금과 은을 모두 화폐로 사용해왔는데 이제 금과 은을 두고 화폐로 어떤 것을 써야 할지 혼란이 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서민들이 금보다 은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기에 금 본위제를 도입한다면 서민들의 반발이 감당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은 본위제를 도입하자니 미국의 주수출국이었던 유럽 각국은 영국 중심의 근 본위제로 고정된 환율을 유지하고 있기도 했고, 공화당에서는 이미 화폐주조법과 금태원법을 통해 지폐를 전부 회수하고 금화만을 화폐 가치로 인정하겠다는 실질적 근본위제를 공표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1873년을 기점으로 미국 경제에 큰 혼란이 찾아오게 되거든요. 미국 내부에서는 존 데이비슨 록펠러가 철도회사에 기름을 채우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영원할 줄 알았던 철도회사들이 몰락하기 시작했고, 이때 이곳저곳에서 출혈이 지속돼 미국 내 3분의 1의 수준인 360개의 철도회사가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기업들은 생존을 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럽에 경기 불황이 찾아와 미국에 들어가 있던 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죠. 이로 인해 철도회사의 거품이 빠지면서 미국의 경제가 위축되고 있었는데, 그러던 1890년 안 그래도 불안정한 미국 경제 상황에서 금의 유출을 앞당기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다름 아닌 셔먼 은매입법이죠. 이 법은
상대적으로 많은 은을 보유하고 있었던 서부의 은 생산업자와 농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정부가 매년 일정량의 은을 매입하고 금을 지급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었어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은도 금처럼 돈으로 쓰게 해주라 일 수 있겠지만 사실 이들의 속내는 따로 있었죠. 네, 이 사람들도 은보다 금이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회만 생겼다 하면 정부에게 은을 금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고, 정부가 가진 금의 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금태환 요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져만 갔어요. 결국 금값이 폭등하고 국채 가격은 나락으로 빠지게 되면서 1893년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취임했을 무렵에는 국고에 남은 금은 거의 바닥나 있었죠. 이로 인해 미국에는 경제공황이 찾아오게 되면서 500여 개의 은행이 파산하고 이 여파로 15,000개의 회사가 문을 닫아야 했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실업률이 급증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그때 대통령을 직접 찾아와 면담을 요청했던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금융왕이라고 불리는 존 피어몬트 모건, 즉 JP 모건이었습니다. JP 모건은 흔히 말하는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 남북전쟁을 기회로 군수물자를 팔아 번 돈을 활용해 성공적인 투자를 거듭하면서 미국 내 최고 재력가로 불리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당시 독점 재벌이었던 JP 모건에게 야, 그래도 내가 명색이 대통령인데 모건 보고 밖에서 기다리라고 해 라면서 튕겨내는 듯 했으나 한 번 생각해보니까 어라, 국고에 금이 없네. 이때 현실을 자각한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즉시 JP 모건에게 찾아가 미국의 위태로운 경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결책을 얻기 위해 매달리기 시작했고, JP 모건은 기다렸다는 듯 느긋하게 해법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이 해법은 지금 당장 쏟아지고 있는 금태환 요구는 약 $10,000 정도이지만 시장을 휘어잡기 위해서는 이보다 10배 정도 많은 $1억 어치의 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 해법을 말해준 JP 모건은 그냥 자기한테 맡겨달라면서 뉴욕의 은행가들에게 금을 살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기 시작하거든요. 이후 JP 모건은 미국에서 모인 자금을 들고 유럽으로 넘어가 금을 매입해 단 1년 만에 미국의 금 보유량을 기존의 약 10배로 올려버리게 되죠. 그렇게 JP 모건이라는 개인이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면서 연방정부의 금 보유량을 늘리게 된 결과 끝없이 오를 것 같았던 금리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면서 연방정부의 파산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낮은 가격의 국채를 사들인 금융가들이 높은 투자 이익을 갖기도 하면서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유로 미국의 국민들이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고, 내부적으로 지역적인 갈등과 빈부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상황이 나타나 서민들의 삶이 극도로 황폐해져가는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시어도와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을 포함한 독점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바탕 전쟁을 하려고 했으나 완벽한 로비망을 구축하고 있던 거물들은 법망을 이리저리 피해 다녔고, JP 모건 또한 독과점 금지법 위반 혐의로 제소되었지만 2년이 걸린 소송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갈 무렵 이전 클리블랜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JP 모건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지난 1906년 도시의 80%에 달하는 면적을 붕괴하게 만들었던 규모 8.3의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에 더해 구리산업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하인츠가 구리회사의 주식을 사재기하다 실패해 하인츠에게 대출을 해준 은행들이 그에게 돈을 못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이 은행에 맡긴 예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뱅크런 현상이 발현되었죠. 그렇게 뉴욕에서 시작된 위기는 곧 미국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고, 이때 많은 은행, 증권회사, 기업들이 파산함과 동시에 주가는 폭락하면서 미국 주가지수는 당시 전년 최고가에 비해 5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는 미국의 증권거래소가 폐쇄될 지경이었다고 하죠. 결국 미국에는 금융공황이 찾아오게 되었지만 이를 관리할 중앙은행이 없었기에 9개월 동안 8천여 개의 기업이 파산하게 되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져있던 그 순간 JP 모건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JP 모건은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곤 제일 먼저 투자 신탁 사장들과 은행장들을 부르게 되죠. 곧이어 JP 모건은 주요 메이저급 은행들로부터 무조건 협조하라는 약속을 받아냈어요. 이때 협조를 얻기 위해서 감금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후에는 시장에 긴급 투입할 $2,700만 조성해 증권 브로커들에게 지원한 뒤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풀어 투자 신탁사와 영세은행에 대출해주고 뉴욕시에서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는 등 또 다른 투신사와 함께 공동 출자해서 구제기금을 마련하게 되었죠. 결국 미국은 JP 모건의 영향력을 통해 다시 한번 금융공황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었고, JP 모건은 이때 돈으로 사람의 명예나 신뢰를 살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그가 천국이 발행한 채권을 담보로 내놓더라도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라는 말을 남기면서 미국의 명실상부한 금융왕의 입지를 굳히게 되었죠. 하지만 이 시기 JP 모건이 손해만 보던 장사를 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JP 모건은 정부에게 자신의 신용과 자본을 투입한 대가로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청했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정부는 JP 모건의 요청을 들어주기도 했죠. 그래서 당시 JP 모건은 철도 산업을 시작으로 미국의 철강왕이라고 불리던 앤드류 카네기의 철강 회사를 사들인 후 당시 철강 산업의 65%를 장악해 US 스틸이라는 회사를 창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JP 모건이 미국의 금융공황을 구제해줬든 말았든 어느 순간부터 JP 모건이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에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JP 모건은 미국에 대한 반감이 들기 시작하면서 요트를 타고 기나긴
아프리카 여행을 떠나게 되었지만 여행 도중 건강에 이상을 느끼고 이탈리아로 방향을 틀었으나 뉴욕에 있던 그의 주치의가 이탈리아에 도착했을 때 JP 모건의 상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해요. 그렇게 존 피어몬트 모건은 지난 1913년 3월 31일 오늘날 약 380억 달러, 한화로 약 51조 3,490억 원이라는 재산을 남긴 채 영원히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흔적은 뉴욕 금융중심지인 월스트리트 23번지에 무뚝뚝하게 서 있는 석조 건물로 남아있죠. 그렇게 미국의 경제를 뒷받침하던 또 한 명의 건물이 세상을 떠나자 미국 사람들은 어딘가 찜찜함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해요.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생길 때마다 도대체 왜 한 사람에게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반성과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이 고민의 끝은 권력이 집중될 것을 우려해 머뭇거리고 있던 중앙은행 설립에 대한 찬성 여론이 짙어지면서 자본금의 100% 전체를 민영자본으로 설계해 1913년 12월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설립되었죠. 그리고 바로 다음 해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공식 화폐인 달러라는 것을 발행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세계의 경제를 쥐락펴락했던 것은 달러가 아닌 영국의 파운드화였죠. 영국은 당시 사회,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를 이끌어가던 패권국으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로 인해 영국에서 사용되는 파운드화는 경제적인 패권과 깊은 연관이 있었고 실제로 영국의 런던이 기침을 하면 미국의 월스트리트는 몸살을 앓는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금융공황을 맞이했을 때도 당시 영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던 영향을 피해갈 수 없었죠. 그런데 영원할 것 같았던 영국의 파운드화는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근본 위제의 위기와 함께 막을 내리게 되는데 바로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 사이에서 일어난 비극이었죠. 1914년 7월 오스트리아의 세르비아에 대한 선전포고로 시작된 이 전쟁은 1918년 11월 독일의 항복으로 전쟁이 끝나기까지 약 4년간 전 유럽을 전장으로 싸워왔어요. 이로 인해 전쟁 기간 동안 유럽의 각국은 막대한 자본이 필요했지만 세계 경제를 주무르고 있던 영국은 근본위제를 따르고 있었기에 금을 보유한 만큼만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죠. 결국 영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은 금태원을 중지하고 전쟁 물자를 생산하고 또 보급하기 위해 과도하게 화폐를 발행하게 되거든요. 영국만 두고 보더라도 1차 세계대전 동안 540억 달러라는 전쟁 비용을 지불했다고 하는데 이는 영국이 225년간의 정부 지출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았다고 해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전쟁 전까지만 해도 유지되고 있었던 금과 화폐 간의 비율이 깨지게 되었고 이는 전세계 기축통화로 불리던 영국의 파운드화의 가치와 신뢰가 하락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이 말은즉 파운드화는 더 이상 기축통화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면서 경제적인 패권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했죠. 그리고 이때 파운드화의 기축통화 자리를 차지했던 화폐가 바로 달러였습니다. 먼저 미국은 지난 19세기 즉 서부 개척 시대 무렵 금광이 발견되면서 잭팟이 터졌었죠. 너도 나도 금책했다고 인구가 쏠리기 시작하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긴 했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1차 세계대전 동안 미국은 성장을 거듭해오던 제조업을 중심으로 유럽에 각종 군수물자를 팔아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어요. 전쟁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연합국들은 미국에게 더 많은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에는 단순히 전쟁 무기보다는 돈이 절실히 필요해졌죠. 그리고 이때 세계 주요 금융시장 중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던 곳은 다름 아닌 미국의 월스트리트였습니다. 이에 월스트리트는 유럽 연합국의 자금처가 되기 시작했고 모건은행만 두고 보더라도 영국에게 30억 달러에 달하는 물자조약 계약을 맺게 되었죠. 또한 이 거래에서 영국과 유럽은 미국에게 금을 지불했고 유럽에 있던 금과 자본이 미국으로 흡수되어 빨려 들어가면서 미국은 경제의 부흥으로 돈이 넘쳐나기 시작했죠. 이때 전 세계 금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의 금 보유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고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미국의 경제는 나날이 성장을 거듭했고 이때 미국은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전례 없는 호황기를 누리게 되었던 반면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패권의 중심이었던 영국과 유럽은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미국은 전쟁으로 위축된 유럽을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압도하면서 오늘날 명실상부한 기축통화 달러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요. 이를 지켜보고 있던 영국은 다시 한번 패권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버텨보려고 했지만 이미 신뢰가 떨어진 패권국을 지지해줄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미국에서 좀 친다고 하는 부호들은 전쟁으로 황폐해져 있는 유럽 재건 사업에 투자하면서 막대한 불을 넣기도 했는데요. 이 상황을 다시 말해보면 영국이 주도적으로 유럽의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는 것이 아닌 미국의 영향이 유럽으로 확대되면서 미국에서 발행한 달러가 사실상 기축통화로 자리매김하는 순간이었죠. 실제로 미국은 전쟁 당시 군사물자 수출로 벌어들인 막대한 양의 금과 유럽 국가가 발행한 채권들이 금고를 가득 채우고 있었기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영국 또한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지만 패권국의 자리를 미국에게 양보해야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미국은 최대 채권국으로 올라서게 되었고 오랜 시간 동안 경제적 선두를 달리고 있던 유럽의 주도권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었죠. 그러나 유럽의 위축된 경제는 세계 국가 간 무역 불균형을 심화시켰고 이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안정이 증폭되면서 유럽에 막대한 자금을 품과 동시에 초호황기를 누리고 있던 미국 또한 이 영향을 피해갈 수 없었다고 하는데 이때 발생한 사건은 미국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었던 역사상 최악의 금융악재로 다가왔죠. 그렇다면 과연 이 시기 미국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오늘날 명실상부한 패권국 미국이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기축통화 달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전세계 패권을 거머쥐고 있던 나라는 미국이 아닌 태양이 지지하는 나라 영국이었어요. 또한 세계 각국은 외환거래 혹은 무역거래를 할 때 달러가 아닌 영국의 파운드화를 사용하고 있었죠. 그런데 유럽을 전장으로 약 4년간 이어진 제1차 세계대전 시기 영국을 포함한 유럽 열강들은 막대한 전쟁 비용을 필요로 했고, 당시 세계 경제를 주무르고 있던 영국은 전쟁 물자 생산 및 보급을 위해 과도한 화폐를 발행하기 시작했어요. 영국은 근본 이자를 따르고 있었지만 보유한 금에 비해 너무 많은 화폐를 발행하자 금과 화폐의 비율이 깨지게 되면서 파운드화의 가치와 신뢰가 하락하게 되었죠. 그렇게 파운드화는 기축통화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영국은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패권을 상실하게 되었지만 대서양 건너 불구경이었던 미국의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유럽의 각종 군수물자를 팔아 영국과 유럽의 금과 자본을 흡수해 당시 전세계 금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금 보유국으로 부상하게 되었으니까요. 결국 미국은 달러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었고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유럽을 압도하기 시작하면서 전례 없는 호황기를 누리게 되었으나 이것도 잠시 패권을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미국에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역사상 최악의 위기가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시기 미국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미국이 붕괴할 뻔한 역대급 사건입니다. 지난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이어진 제1차 세계대전, 전쟁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영국을 포함한 연합국들은 미국에게 더 많은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각종 전쟁 무기, 이후에는 식량과 돈까지 전쟁으로 황폐해진 유럽에서 부족한 대부분의 것들을 미국에서 들여왔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유럽의 금과 자본을 흡수한 미국은 지금껏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경제적 부흥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유럽 열강을 대상으로 빚을 갚는 입장이었던 미국은 전쟁 이후 세계 최대의 채권 국가로 변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중심에는 미국의 제조업이 있었죠. 전쟁 기간 동안 유럽의 전쟁 물자를 지원하면서 엄청난 생산 활동이 이루어졌던 미국은 제조업 방면에서 전 세계 42%가 넘는 비중을 기록하는 등 대규모 성장을 이룩하게 되거든요. 게다가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군수 공장이었던 곳들이 미국의 자동차 공장과 산업시설로 되돌아가면서 막대한 양의 상품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특히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전쟁 이전 700만 대에 불과했던 자동차의 수가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2300만 대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지금껏 부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자동차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미국 산업화의 시작을 알린 철도 산업 이후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시점이었죠. 또한 자동차 산업에 뒤이어 전기 산업의 활기를 불어넣었던 미국은 밤이고 낮이고 사람들이 보다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 결과 미국은 당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80%를 장악하게 되었죠. 그런데 사실 이 시기 미국에는 전 세계를 뒤흔들 엄청난 악재가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악재의 시작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급격하게 증가했던 생산량을 따라가지 못했던 미국 사람들의 소비량이었죠. 미국은 독보적인 제조업을 중심으로 막대한 양의 물건들을 찍어내고 비옥한 땅에는 다 먹지도 못하는 양의 농산물을 계속해서 재배했어요.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넘쳐나는 생산품들을 수출해서 이득을 보면 그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때 당시 세계 각국은 전쟁이 끝난 직후이다 보니 무언가를 수입할 형편이 되지 않았고 전쟁 피해를 복구하는데 온 힘을 쏟아부어야만 했어요. 그렇게 미국은 내수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양의 생산품을 쌓아가기 시작했고, 미국의 자본가들은 이 시기 재건 사업에 몰두하고 있던 영국, 프랑스 등에 투자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기도 했죠. 이로 인해 미국의 내수 경제 상황은 점점 타들어가기 시작했음에도 표면적으로는 가파른 상승세로 경제가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향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있는 돈 없는 돈을 모두 끌어모아서 주식에 투자하게 했고, 틈만 나면 부동산을 사들이는 현상을 나타나게 했고요. 그렇게 미국의 주식과 부동산 시장은 거대한 투기 시장으로 변질되면서 돈을 때려받기만 하면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라는 인식이 형성된과 동시에 실제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의 돈이 오가면서 미국 경제에는 커다란 버블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전 세계는 단순히 미국을 부러워하는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가장 안전하고 성장 가능성이 뚜렷한 나라다라는 뉘앙스로 투자금을 밀어넣기도 했거든요. 결국 미국의 월스트리트는 영국의 런던을 넘어 세계 최고의 금융도시로 인식되었고, 미국 사람들은 어떤 사업을 시작하든 간에 성공 기로를 달리는 듯했어요. 이런 영향 덕에 당시 미국에서는 세탁기, 냉장고, 청소기, 라디오 등 공장을 통해 새로운 가전제품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고, 그동안 전쟁으로 인해 한동안 소비에 제약이 걸려있던 사람들은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지자 그동안 사치품으로 여겨지던 물건들을 구입해 나갔죠. 그렇게 미국 국민들의 근본적인 삶의 질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미국에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데, 이 시대를 우리는 다름 아닌 로링 20s, 즉 광란의 20년대라고 합니다. 이 시기 미국의 경제시장은 국민들의 소득이 증대됨과 동시에 오늘 사고 내일 갚아라 라는 뉘앙스의 슬로건을 걸고 할부결제와 같은 현대식 소비 패턴을 등장시켜 소비를 적극적으로 부추기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사람들은 미래의 삶보다는 본인이 지금 당장 처해 있는 순간순간을 즐기기 위해 매일 저녁 성대하고 화려한 파티를 열기도 했습니다.
했습니다. 이 시대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가 바로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이고요. 그리고 이때 파티를 보다 흥겹게 즐기기 위한 사람들의 움직임 덕분에 광란의 20년대에는 예술, 문화산업 등이 급속도로 성장하기도 했는데요. 이때 등장한 음악 장르가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재즈와 스윙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재즈와 스윙에 심취한 상태로 술을 마시고 심지어 손대면 안 될 것들에 손을 대기도 하면서 말 그대로 흥청망청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물론 이 상황을 모든 이들이 달갑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죠. 미국의 보수파 진영에서는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되었다간 분명히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참 아이러니하지만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이 술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 광란의 시대에는 술의 제조와 유통을 불법화하는 이른바 금주법이 등장하기도 했거든요. 금주법이 등장함과 동시에 미국 내부에 있던 대부분의 술은 바닥에 버려졌고 길거리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술집은 문을 닫아야만 했죠. 그러나 이 금주법 대차게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그래도 뭐 금주법이 시행된 직후인 1921년 당시에는 사람들이 알코올 소비량이 감소하는 듯 했지만 1922년부터는 예전의 평균치로 되돌아왔어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법을 피해 술을 만들기 시작해 스파기즈라는 무허가 주점에서 술을 판매하기도 하고 밀주를 만들어서 몰래 유통하기도 하고 심지어 병을 핑계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술을 받아가는 일이 성행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런 불법적인 행위의 중심에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범죄 조직 마피아가 존재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날이 가면 갈수록 극심해졌고 사람들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사치와 향락을 즐기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이들의 머릿속에는 법은 무슨,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 우리에겐 돈이 가장 소중한 존재다 라는 생각이 자리 잡았죠. 이 말은즉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지기 시작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사기꾼의 대명사로 불리는 찰스 폰지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폰지는 당시 고액의 수익률을 보장해주겠다는 미끼를 던져 투자금을 모아 또 다른 투자자들을 모으고 또다시 신규 투자자에게 받은 돈을 가지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사기를 쳐 불과 1년 만에 2천만 달러, 하나로 약 269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금액도 금액이고 그동안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이 범죄 방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었거든요. 이 영향으로 인해 이와 비슷한 사기 기법을 두고 이 시기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폰지 사기라는 말이 탄생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는 부동산 시장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 게 없었어요.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과 동시에 교통의 편리함은 과거에 비해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킨과 동시에 미국 부동산 시장에는 해안가 인근의 건물들이 폭등하기도 하고 땅을 사서 더 비싼 값에 되파는 사재기가 성행하기 시작했죠. 이 중에서도 남동부의 플로리다는 특히 폭발적인 부동산 거품이 끼기도 했어요. 그 이유는 겨울이면 찬바람이 불어오는 뉴욕이나 시카고에 있던 보호들이 비교적 따뜻한 남부의 플로리다로 여행을 떠나면서 플로리다의 부동산은 언제나 수요가 넘칠 거라는 근거 없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의 욕망으로 인해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부동산에 투자했고, 이후에는 해안가에서 점점 더 멀어진 지역까지도 투기 열풍이 불면서 부동산 가격은 끝을 모르고 상승하는 추세였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잘못된 투자 방식과 사치스러운 삶의 연속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1920년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GDP 대비 42%에 달했고 GNP는 800억 달러, 평균 소득은 약 1,500달러 상승, 실업률 4% 이하라는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 호황을 체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다 보니 1929년 3월 미국의 제31대 대통령인 하버트 후보는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거든요. 미국은 현재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 상황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겐 희망찬 미래만 있을 뿐이죠. 이건 뭐 미국의 경제? 망할 일 없고 무조건 성장할 거라는 확신이 가득 차 있다는 건데, 실제로 1929년 10월 기준 뉴욕 주식시장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지수, 즉 다우지수의 누적 상승률은 1920년부터 1929년까지 약 245%에 달했고 1929년 9월에는 381.17포인트라는 미국 역사상 최고점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은행에서는 당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하면 고객이 가진 돈의 10배를 대출해주기도 했다고 해요. 심지어 사람들은 주식을 사기 위해 돈을 누가 더 많이 빌릴 수 있는지 경쟁할 정도였다고 하죠. 그러나 이 상황은 실물 경제가 성장하지 못한 채 주가만 폭등한 상황인 거잖아요. 게다가 이때 당시 미국 정부는 시장 경제에 간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이른바 자유방임주의를 따르고 있었기에 시장에 대한 규제와 기업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다는 점을 노린 기업들은 수치를 조작해서 가치를 부풀리는 일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죠. 결국 이 시기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들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는데요. 먼저 산업이나 농업에서 늘어나는 생산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노동자만 죽어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이는 곧 빈익빈 부익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욱 가난해지고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큰 부자가 되는 현상을 더욱 극심하게 만들었고요. 이 말은 즉 겉으로 봤을 땐 유례없는 호황을 맞이하면서 너무나 찬란하고 끝없이 번영할 것 같았지만 당시 미국 산업을 견인하고 있던 자동차, 농업, 철강, 건축 분야의 생산력은 수요 하락으로 인해 점점 기울어가면서 소비와 수요의 확대에 한계를 맞이하게 되었고, 결국 과잉 생산은 재고 확대, 생산 축소, 기업 도산과 실업으로 번져 부동산과 주가 변동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죠. 이로 인해 체감할 수 있는 경기보다 너무 앞서가는 주식시장을 두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만평이 줄지어 나오기도 했지만 광란의 20년대를 보내고 있던 미국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믿지
믿지 않았다고 해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달콤한 인생을 포기하기 싫었던 거죠. 그러나 이상한 조짐을 느낀 해외 투자자들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이때 해외 투자자들은 거품이 꺼져가는 현상을 그대로 바라만 보고 있을 이들이 아니었고 미국의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을 느낀 순간 막대한 투자금을 회수해버렸죠. 그제서야 미국 투자자들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불안감이 당시 900만 명이 넘는 투자자들에게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선사하게 되면서 너도나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했거든요. 순식간에 엄청난 양의 주식들이 일제히 쏟아지게 되면서 381.17포인트라는 역대 최대치를 찍었던 다우지수가 불과 한 달 만에 230.07포인트로 폭락하게 되었죠. 이날이 다름 아닌 1929년 10월 24일 전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의 시작을 알린 바로 검은 목요일입니다. 이 검은 목요일에 거래된 주식만 해도 무려 약 1298만 주로 증권거래소 기계조차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거래량이 쏟아져 나왔다고 해요. 결국 이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의 다우지수는 끝을 모르고 폭락을 거듭해 1933년에는 41.22포인트를 기록하게 되었죠. 이 여파로 미국에서는 하루에 수천 개의 기업들이 증발하기 시작해 대공황 시기 미국에서는 무분별하게 대출해주던 약 9천 개의 은행이 줄도산하게 되면서 미국 내 은행의 3분의 1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렸고 이후에는 약 10만 개에 달하는 기업이 파산을 하기도 하면서 미국의 실업률은 4%에서 25%로 폭등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대공황이 시작되었을 무렵에는 실직자의 수가 300만 명으로 나타났지만 1933년에는 1300만 명을 기록하게 되거든요. 이 수치는 노동을 할 수 있는 인구로 계산해봤을 때 4명 중 1명은 실업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의 최대 위기였던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국내 회사에서 정리해고부터 퇴출 그리고 파산까지 이어졌을 때의 최대 실업률이 7%였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미국 대공황 시기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느낌이 좀 올 것 같은데 실제로 노동자들은 모두 실업자로 전락해 길거리로 나와 노숙자의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주식을 사기 위해 엄청난 돈을 대출로 끌어모았던 투자자들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주식과 대출로 전 재산을 잃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자신의 이력을 담은 판지를 목에 걸고 일자리를 구하거나 무료 급식소를 찾는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고 쓰레기통을 뒤져가면서 끼니를 해결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결과 이런 상황에 처한 수십만 명에 달하는 노숙자들이 대도시 주변에 모이기 시작하면서 판자촌을 형성하기도 했는데 이들은 당시 대통령의 무능함을 비난하는 의도를 담아 이 판자촌의 이름을 이른바 후보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결국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미국 정부는 과거에 발생했던 금융공황에서 벗어나는데 큰 역할을 했던 JP 모건은행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당시 미국의 경제 규모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렸기에 아무리 미국 최대의 은행이었다고 해도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당시 미국은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던 패권국이었다 보니 미국이 붕괴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곧 세계 경제가 붕괴하기 시작했다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었어요. 당시 전 세계는 미국에 대한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지만 상황이 넉넉하지 않았던 미국은 수입을 더 줄이기 위해 관세를 인상했고 이 여파로 전 세계가 온통 경제공황에 휩쓸리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미국 대공황의 여파는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앓는 소리가 들려왔고 이 중에서도 특히 미국 자본에 가장 많이 의존하던 독일은 큰 고통을 겪기도 했어요. 독일의 실업자 수만 살펴보더라도 1929년 초중반까지만 해도 80만 명에 불과했던 실업자 수는 1930년 12월에는 이미 300만 명으로 급증했고 바로 다음 해인 1931년 7월에는 550만 명, 1932년 초에는 전체 노동인구의 35%인 600만 명에 달하면서 엄청난 사회 불안을 야기하기도 했죠. 이는 산업 생산 능력을 50% 수준으로 떨어뜨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상황을 전 세계로 돌려보면 미국의 대공황 시기 세계 산업 생산력은 38% 감소, 나라와 나라 사이에 거래되던 무역량의 66% 감소라는 기록을 남기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답이 보이지 않은 채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하던 그 순간 이런 판세를 뒤집을 난세 영웅이 한 명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당선 직후 패닉 상태에 빠져있던 국민들 앞에 나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적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 라는 말을 남긴 후 대공황을 극복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나온 해답은 가장 먼저 미국 시장 경제에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지금까지 미국이 따르고 있던 자유방임주의로는 대공황을 절대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거든요. 이 상황은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자본주의 체계를 뒤엎어버린 뒤 새로운 판으로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의 정책을 펼치게 되죠. 이 정책이 다름 아닌 뉴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먼저 대공황의 원인을 과도한 공급보다는 부족한 수요에 포커스를 맞춘 뒤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은행의 문을 닫아버리기 시작했어요. 이때 은행을 닫은 이유로는 불안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자금을 인출하는 현상, 즉 뱅크런을 막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달러가 아닌 금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죠. 그렇게 루즈벨트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때까지 은행 업무를 중단시킨 뒤 이번에는 실업률 극복을 위한 공공사업들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TVA, 이른바 테네시강 뉴욕개발공사
본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최대 지류 길이만 1045km에 달하는 테네시강을 중심으로 미시시피, 엘라베마, 켄터키, 버지니아를 포함한 7개 주의 지역에 걸쳐 26개의 댐을 건설하는 것이었죠. 결국 이 사업을 통해 노동자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때 건설된 댐에 수력발전소를 운영해 전력 생산과 농업을 증대시켜 지역의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후 또 다른 개발 사업을 내세우게 되거든요. 이 사업은 18세부터 25세까지의 젊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약 200만 명의 인원을 고용하는 민간자원 보존단, 즉 CCC 프로젝트였죠. 이 프로젝트는 30억 달러라는 예산을 투입해 9년이라는 기간 동안 약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오늘날 미국 국립공원의 뼈대를 완성시키기도 했는데 이후에도 도로, 교량, 제방, 공항, 철도 등 국가주도로 진행된 공공사업을 육성시킨 결과 1933년부터 1937년까지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미국의 경제가 점점 회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GDP의 경우에는 5.2%라는 준수한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고 다양한 공공사업들이 진행됨과 동시에 국민소득과 지출을 높여 내수의 활기를 불어넣었죠. 그렇게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으로 인해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았던 대공황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듯 싶었지만 때는 1937년 미국에는 또다시 불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에 가장 큰 이유로 거론되는 것은 경제회복과 동시에 대규모 공공사업 등으로 인한 재정의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미국의 실업률은 또다시 20%에 육박하는 수치를 기록하게 되었고 농민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흉년 그리고 뉴딜 정책을 못마땅히 여기던 미국의 보수파 진영의 비난이 더해져 미국 내부에서는 대공황 속 또 다른 공황이 생겨나게 되었죠. 결국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은 한계에 다다랐다는 평가와 동시에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았던 어느 날 유럽에서는 국가를 위해서라면 폭력도 사용할 수 있다고 믿는 독재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이때 등장한 이들이 벌인 사건은 미국의 경제, 아니 전 세계가 흘러가는 양상을 순식간에 뒤집어 놓게 되는데 이 사건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전쟁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당시 고립주의를 선택하면서 중립을 지키려고 했었죠. 물론 중립국에 위치하는 별개로 연합국에게 각종 군수물자와 식량을 파는 것은 잊어먹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이때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에 풀었던 전쟁 물자보다 무려 10배가 넘는 502억 달러 수준의 물자를 풀게 되면서 10년 가까이 지속되었던 지긋지긋한 경제 대공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심지어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정신이 나가버린 채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 공습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미국은 고립주의를 깨부순 뒤 1000만 명에 달하는 군인을 유럽과 태평양으로 파견하게 되었고 미국 내부에서는 위축되어 있던 여러 산업들이 생기를 되찾아 1940년 기준 14.6%에 달했던 미국의 실업률은 전쟁이 끝나갈 무렵 1.2%로 하락해버렸죠. 이 상황은 즉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모두 일자리를 가지게 되는 완전 고용을 이뤄낸 순간이었습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에는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전쟁 이후 오랫동안 대공황을 겪었던 사람들은 이에 대한 후유증으로 주식보다는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저축을 선호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해요. 실제로 이때 당시 저축률을 살펴보게 되면 전쟁 발발 직후였던 1940년 기준 42억 달러에서 전쟁이 끝나갈 무렵이었던 1944년에는 359억 달러로 무려 8.5배나 급증했다고 하죠. 그렇게 전쟁 이후 미국의 성장세는 멈추지 않고 꾸준히 상승하게 되었지만 미국이 성장하기 이전부터 세계를 주물러왔던 영국, 프랑스와 같은 유럽 열강들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어렵게 싸워왔던 국가의 부는 물론 세계 곳곳에 두고 있었던 식민지 또한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죠. 이들에게 남은 것은 전쟁으로 인해 황폐해진 국토와 막대한 빚뿐이었지만 이에 반면 미국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각종 산업의 눈부신 발전과 더불어 전세계 총생산량의 50%를 차지할 만큼 성장하게 되었고 전세계의 군사,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게 되면서 훗날 소련과의 소리 없는 전쟁, 즉 냉전 시대에서도 전세계 기름값이 요동쳤던 오일 쇼크와 같은 혼란을 겪었음에도 꾸준한 번영을 누리며 오늘날까지 명실상부한 패권국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죠. 글로벌 국제사회의 모든 질서를 확립한 미국. 지금의 미국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철도 산업의 발전과 미국 경제의 흐름을 뒤바꾼 거인들의 존재, 이후에는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됨과 동시에 달러가 기축통화로 자리 잡게 되었고 두 차례 전쟁을 통한 특수를 누리며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미국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